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7일 방송이고요. 저희는 16일 월요일 아침에 사전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훨씬 더 분위기가 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신건강의학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김신권 박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요영 박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호영입니다. 네, 박사님, 우리 지금 딱 박사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네,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상처와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어이없다고 해야 될까? 엄청난 지금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충격, 예, 박사님의 이 위로와 무엇보다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이 이해가 안 돼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미국에서 멀리 계시는데 이 소식 들으면서 박사님도 정말 힘들고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은데. 아유, 굉장히 놀랐죠. 놀라가지고서, 뭐 저도 그냥 그 인터넷 통해가지고 그냥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 듣고, 여러 이제 소위 그 정치 논객들이 말하는 무슨 유튜브에 나오는 걸 들었는데, 아유, 왜 이렇게 이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의 그 뭐라 선입견이랄까 편견이랄까 모두가 그냥 제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리고 그것도 뭐 보수 측, 진보 측이 그냥 천양지 차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 참 제대로 정말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고 그 대중들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이제 그러한 그 논객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좀 찾아봐야지. 제가 눈에는 다 그저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그 보고 놀래가지고서 제가 그 제 제자들하고 같이 만든 이제 그 카카오에 그 아주 그룹 채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정보를 좀 묻었어요. 근데 이 지금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이 지금 소위 비상계엄령이라는 게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전에 쓰라린 계엄령 때문에 생긴 불상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그럼요. 지금 네. 얼마나 놀랐는지 잘 모르는데 좀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왜 소위 그 컴플렉스 PTSD라고 아주 그 계속되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 생기는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장애 그 환자들을 보고 있는 의사가 얘기하는데 이게 악화가 된대요. 음, 갑자기 나 이런 치료 좀 받으면 어떠냐? 갑자기 나 병원에 들어가면 어떠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니까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게 보통 사람에게도 충격이지만은 이러한 것 정말 이 트라우마에 취약한 환자들에게는요, 네. 이건 굉장히 놀랐습니다. 좀 놀랐어요. 그런데 나는 그 참 안타까운 게 이 계엄령을 내리는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감정에 충격을 주고 또 이것 때문에 얼마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그때 일찌감치 6시간 내에 수습이 됐으니까 다행이지 조금만 좀 길어졌으면 말이죠. 이거 좀 큰 혼란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상상 예, 초월이죠. 네. 얼마나 이 국민들이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는지를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
이게 내가 이걸 하면은 이것이 국민에게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이것을 그 내까지는데 사실 놀라기도 했지만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여튼 저는 이번에 이 계엄령은 정말 그 아주 참사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그 안위, 평정 이런 것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러한 우리 정신의학적으로 상당히 트라우마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약간 예, MBTI 유형으로 하면은 감성형보다는 좀 합리 이성적이어서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좀 이렇게 이해도 되고 그 마음도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고, 근데 그 전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잠을 못 자고요. 그 이후로.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유 없이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지지난 토요일 날 집회를 참석하고 엊그제 말고 그 이후로 배가 괜찮았다가 또 가끔씩 아팠다가 이게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음식도 잘못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대부분 멀쩡한 국민들이라면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네. 그런 국민들에게 어떤 뭐 위로 혹은 뭐 그렇다면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 말이죠. 지금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이 나오는 것은 이 반드시 공포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분노입니다. 분노. 네, 네, 맞습니다. 이 어제가 무슨 발산할 수 없는 그 분노. 있었을 때 이런 일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증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번에 정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 국민이 이런 엄청난 그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신속한 시일 내에 극복한 그 회복력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다루는 그 심리적인 배경이 아주 잘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회복이 되고 모든 질서가 국민들은 다 질서 회복이 되고 무슨 사재기라든지 무슨 뭐 음식 저장을 한다든지 뭐 물을 저장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하루 있었어요. 하루 이제 편의점에 좀 라면도 많이 팔리고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요 평소와 똑같은 상태로 회복한 걸 보고 제가 참 우리 국민 정말 슬기로운 국민이다 하고 감탄을 했기 때문에 제 칭찬의 말을 들으시고 음, 다들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네, 뭐, 사실 저도 이 학번으로 보면 이제 90학번이라서 저희가 어 운동권에서 이렇게 막 시위하고 그러던 거의 끝물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독재 정권, 뭐 권위주의 정권의 어떤 포갑적인 국가 폭력을 실제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저희도 그랬고, 또 이제 저희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어, 80년 광주의 어떤 실상을 그때 직접적으로 알게 됐던, 그러면서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됐던 그런 세대인데, 제가 이제 그런 소식을 요번에 어, 계엄령이라든지 비상계엄령을 접했을 때 느꼈던 생각은 그때 당시에 어떤 기억들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때 순간, 당시에 그렇죠. 네, 뭐 진짜 그때 군대라기보다는 이제 전경들이 막 몰아닥쳐가지고 학생들 머리채 잡고 질질 그거 보통 대학가에서 지금 학생들은 잘 생각을 못 하겠지만은 그때 막 저희 때만 해도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그러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제 사대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위가 많았고
또 서대문 경찰서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 이제 데모한다 그러면 다 쳐들어가지고 학교를 막고 그랬던 시절이라서 그런 어떤 국가 폭력들을 실제로 경험했고 또 이제 광주를 알게 되면서 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정말 있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컴플렉스 PTSD를 그게 국가 폭력에 대한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비상계엄령 발동됐을 때 여의도로 막 뛰어갔던 많은 시민들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마 저희 또래들이나 이런 경험들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저도 그때 아 지금 여의도로 뛰어가야 되나 그때 양희삼 우산이랑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방송을 빨리 마치고 나서 아 지금 이 뛰어가면 이제 차는 어디다 주차를 해놓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그때 막 TV가 그때 국회 중계 방송을 하니까 TV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안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번에 그 토요일 날마다 여의도를 나가서 굉장히 크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위나 어떤 그 국민들의 의사 표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음. 이제는 그런 비장함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시위에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번에 모였던 모든 그 모임들을 제가 가만히 다 들여다보고 또 저도 그 현장에서 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촛불도 아니에요. 응원봉이 어떤 주가 됐습니다. 촛불 든 사람이 없었고요. 심지어 이제 촛불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 앞에서 이제 촛불 판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응원봉, 그러니까 K-팝 아이돌들 응원하는 응원봉을 다 집에서 끌고 와가지고 남녀노소가 그 응원봉 하나씩 다 준비해서 거기에서 응원을 하고 또 마치 그게 시위가 아니라 K-팝 콘서트장이 돼가지고요. 노래 가사도 바꿔 부르고 또 노래도 부르면서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서 시위를 하는데 아, 이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세대만 해도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정말 상처 속에서 그런 거를 다시 되새기면서 왔었는데 지금 이제 세대가 교체되는 상황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 20, 30대는 그런 컴플렉스가 없고요. 굉장히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던 우리나라가 분노. 그래도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K-팝, K 문화의 어떤 강국이고 우리가 그래도 세계적인 나라인데 경제적으로도 근데 이 나라가 이럴 수가 있겠는가? 있냐? 정말로 무슨 총칼로 계엄령 선포하고 내란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어떤 자존감에 대한 상처.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졌던 컴플렉스 그 PTSD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는 진짜 오랜 동안 그걸 겪었고 진짜 뭐 정경이랑 그 청바지 입고 청카바 입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백골단이다. 그래서 그런 딱 저기를 느꼈었는데 요번 세대의 어떤 그 움직임은 정말 놀랍게도 그러한 것보다는 굉장히 밝고 또 그런 회복력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회복력이 아니, 세대가 교체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환되면서 지금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이 모든 시위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 젊은 세대에게서는 정말로 이전과 우리가 오래도록 겪었었던 그런 트라우마 자체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회복력, 생동감 있는 역동성 그런 게 이제 새로운 세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다르다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네,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니까 저의 해석이 뭐 옳은지 그른지 사실 무슨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계엄령이 지금 후에 좀 정보를 얻어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계획되고 미리 준비한 그 계엄령이었었는데 왜 그런지 군인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그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개입된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온당한 일인가? 이거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어떤 무의식의 주저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그 군역이 많아요. 새는 군역이. 아이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서 국회에 군대에 간데도 불구하고요. 그 군대나 이 경찰들이 제대로 일을 난 안 한 것 같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계엄에 참여한 사람들도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람들도 그래도 뭔가 이것이 잘못된 것 또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실패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조금 더 원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은근히 여기저기에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아까 김 박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국민들이 이런 것을 이제는 이게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길래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정말 그 아무 필요 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했지 패배적으로 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이 아주 그 이번에 국민 의식이 돋보이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네. 제가 요번에 그 진행되는 걸 보면서 되게 놀랐던 사실 하나는 자꾸 옛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90년대에 저희가 이제 전경들 막 경찰이랑 대치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때는 되게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였거든요. 무서워 보였고. 근데 지금 그 군인들을 보니까 전부 아이들이에요. 저희 그러면 예. 자녀들, 그 친구 아들들 막 군대 가 있고 그 나이 또래고 심지어 지휘관들이라고 해도 저희보다 밑에나 뭐 이렇게 비슷한 연배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다 연루가 돼 있는데 그 아이들은요 이미 교육 자체를 이제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 교육을 받고 시민 교육을 받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군대가 뭘 해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생각들을 이미 다 교육받고 있고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었다는 게 맞고 또 한 가지 달라졌던 점은 그때 제가 놀랍게 생각한 건데 군인들이 막 이렇게 진입하는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이 몸으로 맞고 그랬지만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아무도 없이 깜깜하게 사람들이 막 그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그 돌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그런 개개인의 양심을 되새길 만한 장치들이 없었지만은 저 스마트폰과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얼굴도 다 가리고 그러면서 어떤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 그럴 때도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으니까 나를 전 국민이 볼 수도 있다. 나중에 이게 전체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돌려보면서 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엇인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위축되는 거. 저는 이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는 어,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1인 미디어가 이 상황 자체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 결론? 뭐, 이제, 저도 실은 이제 배가 한 일주일 아프다가 토요일 날 생각해보니까 그 집회 현장 가가지고 가기 전에도 제가 걱정했거든요. 또, 이것도 배가 아픈데 또 화장실 가야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랬는데 집회 갔다 오니까 배 아픈 게 없어졌어요. 탄핵 네. 결정 나고 네. 나니까. 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제 결정 나고 나니까 잠을 잘 잤다고 그런 분들도 음. 많고.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너무너무 진짜 완전히 지옥과 천당인데 지옥에서 천당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결국, 어, 우리 국민이 그만큼 뛰어난 국민들이다. 이걸로 우리가 좀 위안을 좀 삼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우리 국민의 좀 뛰어난 국민이다, 정말. 진짜 그런 것 같긴 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위기에 강해. 좀 평소에 강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너무 위기에만 강한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은. 예. 이 아직 일상생활에서 강해야 되는데. 예. 위기로 단련이 됐기 때문에요. 그저 그런 것도 저는 정말 그 이번에 참 감탄한 것이 이 국민들이 저는 이 계엄이 해제가 되고 조속하게 이렇게 다 탄핵이 되고 한 것은 이 국민들이 한 것이지 무슨 특수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 전 같지 않아서 걔네들이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또 스스로 문제 해결하고 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그 우리 국민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 앞날이 좀 그 밝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배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네. 왜, 왜 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그 국면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뭐가 잘되고 뭐가 뭐 잘못됐다는 것을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자기네들의 그 감정 표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우리 국민이 호락호락한 국민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뛰어난데 대통령을 포함한 저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당이었다고 하는 여당은 도대체 왜 저럴까? 어,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계속 대국민 담화라고 하는데 담화가 아니라 담이 오는 담화, 담화. 이걸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너무 어이없고 더 사람들을 분노케 만드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그 사고 구조기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뉴스에 보니까 자기애성 인격장애다 이렇게 진단하는 의사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소리 음성 변정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왜 그럴까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와서 진짜 이게 모르고 그러는 것 같다. 지금 상황 자체를 파악을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글쎄 저는 뭐 이게 그냥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옳다는 이게 제 아주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뭐 아직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는 못해요. 뭐 그저 저는 그 저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열등하고요. 뭐 열등 의식이 아니라 열등하고. 그런데 그것을 정말 수페리어 자기가 잘났다는 그런 방어 기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컴플렉스인데 이 열등 의식이 깊이 무의식에 있는 사람이요. 겉으로는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그렇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너무 과분한 자기가 뭐 책임질 수 없는 직을 맡아가지고서부터 굉장히 속으로 갈등이 많이 오르고 그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됐는데 이러한 정신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과 불안들이 이것을 발산을 해야 되는데 또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사용한 소위 그 방어 기전이 뭐냐면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액팅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탈선 행위로 자기의 컴플렉스에 묶여 있는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그러한 방어 기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정신 분석에서 얘기하는 방어 기전인데 이것이 가장 미숙한 또는
가장 병적인 그러한 그 방어 기전입니다. 액팅 아웃, 예, 탈선화, 잘못된 행동으로 발산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투사입니다. 내 잘못을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투사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가 이제 조금 나았지만 아직도 아주 미숙한 방어가 부정입니다. 나 그런 거 난 잘났다. 자기가 음, 못난 것을 잘났다 그러고요. 인정하지 이, 못하고. 네. 네. 그래 세 가지 방어를 써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액팅 아웃가 저는 행동으로 탓선 행위를 한 것이 물론 이것은 그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계엄령으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 저 윤석열 씨가 진짜 대통령이 될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그 그렇죠. 자질이 뭐 그런 그 성격이 아니고 그런 자질도 없는 아 정말 부적격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았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뭐 그분이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말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그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무거운 중책을 맡아가지고서 그동안에 쌓인 여러 가지 좌절과 분노와 또 자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하느라고 결국 이렇게 액팅아웃 한 것이 결국 그 계엄령 선포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 저는 또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현실 검증에 대한 의문인데 사실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현실 검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부정선거 프레임입니다. 음, 마치 그 이전의 선거들은 전부 다 이제 부정선거가 됐고 무슨 뭐 북한에서 해킹하고 중국에서 해킹하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정교한 논리 체계들이 있고 그거를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굉장히 파급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고 또 제가 이 주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 카톡을 중심으로 해서 막 메시지를 보내서 정말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데 그 중에 핵심들이 이제 부정선거가 됐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을 사실처럼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중앙선관위라든지 아니면 이른바 국정원이라든지 그런 보고들이 원래는 그런 게 없다. 그런 증거들도 없다라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이것은 부정선거가 일어났었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뭔가가 어, 사회적 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상황.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닌데도 그것을 마치 현실처럼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관.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네. 현실 검증이 안 돼서 그거를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그걸 또 강화하고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 나타나고 있는 실질적인 증거들은 무시하고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이건 뭐 이게 투사입니다, 투사. 누군가가 다른 저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되고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뭐가 잘못되고 뭐가 되고 그리고 그 뭐가 잘못됐다고 만들어내는 것은 말씀하신 것 같이 현실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 현실 또는 그 사실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는 세계에서 투사를 하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이다, 누가 잘못이다, 뭐가 어떻게 돼서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이다. 이런 방어 기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제일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같이 아주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윤석열은 한 사람뿐이 아니에요. 어떻게 마치 말이죠. 종교성이 아닌 사입이라고 그러나
이런 집단 의식 같이 말이죠. 어떻게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말해요. 그 무슨 컬트의 그 지도자가 될 만한 지도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현실 검증을 못하고 맹목적인 행동을 하는지. 저는 무슨 누구 한동훈 씨를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무슨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이 계엄령은 안 된다 하고 선언한 사람은 그래도 한동훈이가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탄핵도 문제지만 전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해제 명령이 나올 때 그때 그래도 뭐 18명인가 나가서 이제 투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던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배신자라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전부 소위 그 친윤계의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그게 정말 한심했어요. 전 무슨 한동훈 씨를 지금 뭐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볼 건 봐야죠. 그 사람이 그래도 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 점을 말이죠. 우리가 그래도 좀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말이죠. 배신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보나마나 내쫓길 겁니다. 그리고 무슨 최고위원인 사람들 그 다 사표내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의 정신이 있나 없나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가지고선 내쫓은 것은 단순히 그것은 미움을 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미움을 왜 샀느냐? 누구한테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난 그런 그 집단 의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야, 도대체 이 정치판이 다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정치판이 다 그런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표정들을 보면요. 아주 전전긍긍해가지고서 미워하는데, 헐, 그래도 무슨 이런 일이 있으면은 좀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좀 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짐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면 표정들이 좀 그래야지 이런 그거하고 정반대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는 이게 뭔지 말이야. 이게 딱 정말 뭐 사이비 컬트 따라다니는 또는 말려드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지 전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박사님이 이해를 못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어, 이해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현장에도 없고 또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음, 정보를 얻고 또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없고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상상으로 하니까 네네. 이게 내 상상이 이게 맞는지 확실한지 이런 것은 제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음, 그냥 설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네. 근데 또 박사님은, 오히려 또 음, 이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바깥에서 보실 수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또 더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시청자들에게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호영 선생님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뭐 치우쳐 있으신 분이 아니라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으시니까 아까도 음, 처음에 굉장히 이제 막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을 왜냐하면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양쪽에서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쪽 이야기만 들으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봐도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 무슨 보수적인 어 스탠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스탠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호영 선생님처럼 저런 말씀을 하는 보수들이 꼭 있어야 보수가 정치도 살고 무슨 경제나 이런 데서도 제 역할을 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수들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만큼의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들, 비상식적 결정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점점 컬트로 가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마저 저는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한 가지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 이거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네. 술 마시는 거. 네. 뭐 중독 기준에 들어서느냐, 중독이냐, 중독이 아니냐, 그거 가름하는 것보다는요, 그분이 술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의 갈등을 무마시켰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말이죠. 네. 그래서 술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좀 진정이 되고 안정을 찾고 했거든요. 그런 역사가 꽤 됐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뭐 그분이 뭐 하루 이틀에 과음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술 먹지 말라는 권고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술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 술로 자기가 자기의 갈등을 무마시킵니다. 무마시킨다. 그런데 지금 뭐 중독 상태까지 안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거기에 따라오는 중독성 사고가 있어요. 이 술에 박사님, 제가 그 빠져가지고서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한마디만 더 보태면 그 계엄 끝나고 나서 그 중진들이 갔다 그랬잖아요. 여당에 저기 국힘당에 그 중진들이 갔는데 이야기 다 끝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랬냐면 왔는데 술이나 한잔 하고 가 이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이게 없으면요 자기가 일을 못해요. 이 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남하고 같이 먹어가지고서 다 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독성 사고 중에서 이제 제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고 못하는 것을 자기가 컨트롤 한다고 믿는 겁니다. 나 술 끊으려면 당장 끊을 수 있어. 뭐 당장 끊어지만 뭐 일주일 끊으려면 못합니다. 이분이 말이죠.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이번 의정 갈등에서 보는데요. 여러분들 그 의사 집단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스스로의 소위 그 퀄리티 컨트롤, 스스로의 자제를 조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율성이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 2천 명을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밀어붙이는 걸 보니까요. 자기가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장관들도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나 그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은 상당히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굉장히 그래도 지상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아이, 저 사람이 진짜 정신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무모하게 짝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시키니까 합리화,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서? 합리화 시키느라고 궤변을 아니 나는 그 의과대학이 상당히 이제 아주 엄격한 그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평가단이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이 의료의 질을, 의학의 질을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을 아주 그냥 형편없이 조화시키려고 하는 난 그 시도를 보고 말이죠. 세상에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저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한 사람들인가. 아주 한심하게 자기 지어보는데 그것은 이제 나는 그때 윤석열 씨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말이죠. 나는 그런 걸 보고 말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중독성 사고에서 자기의 그 컨트롤에 대한 것이 맹점이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술에, 오랜 술에 취한 그 역사가 이분의 판단에 굉장한 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분을 그 술과의 그
좋지 않은 관계를 내가 지적하지만은 이분이 무슨 그 소시오패스라든지 무슨 어떤 성격 장애가 있다는 진단은 저는 그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되지도 않아요. 그런 장애가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상사들 이런 것들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은 이런 정책을 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직무를 정제시키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은 저는 계엄령이 나오기 전부터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되겠다. 네. 네.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박사님께서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그 박사님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의사로서 전문가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 그럴 거야라고 넘겨짚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박사님은 뭐 그 철저하게 그 뭐 환자면 환자 그 사람을 대해서 본인이 보시고 나야 그다음 얘기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제 감정을 다 그대로 언어 표현한다면은 상당히 막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 저의 전문성은 지켜야지 어떡합니까? 얘 환자를 안 보고서 제가 무슨 진단을 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그 정신의학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네. 요건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사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윤석열이 지금 체포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주 안에. 그리고 뭐 구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헌재에서 판결도 나고 앞으로 또 너 유죄다라고 판결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열 일말에 요 조금이라도 그게 있을까?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전혀 전혀.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건요 정말 희망 상황인데 이건 저 아예 아니에요. 그 절대로 지금 저 또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기를 돌보는 자기를 통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네. 이것은 정말 그 인격의 정말 고차원적인 인격의 그 자질인데 이 자기가 내가 뭐가 잘못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드는 게 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좀 둔마시켜버려요. 둔마시켜버려요. 마비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래도 술을 마시면은 술이 주는 쾌감 때문에 조금 상기가 되고 안심도 되고 좀 낙관적이 됩니다.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죠. 그거에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네. 그런, 저는 그래서 이거 무슨 처벌을 받고 무슨 단죄가 되더라도, 아,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사람은 안 되고요. 말로는 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하고, 뭐, 제가 무슨 국민들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하는 걸 가만히 제가 보면요. 제가 그래도 감정을 언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관찰해서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하는 거 들어 4번 나와서 담화할 때마다 그의 몸짓을 볼 것 같으면요 전혀 음. 반성의 여지는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계엄하고 나서 쿠데타 하고 나서 그 와서 담화할 때 처음에 서가지고요 살짝 웃어요. 와, 나 그때 보고 진짜 저 인간은 격리시켜야 되겠다. 예, 완전 정상이 아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아,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그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중독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일을 해보면 환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술을 못 먹게 되니까 막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나중에 정말 술을 못 먹고 1, 2주가 지나면은 조금씩 이제 정신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 다른 사고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회랑 격리돼서 구치소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술을 못 먹거든요, 거기서는. 그러겠죠. 그렇죠. 그 기간이 좀 오래되고 그러면 그때는 술에 의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고가 그때는 조금씩 이제 돌아오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실 뭐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사실 재발하는 위험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긴 한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때는 점점 생각이 약간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현실 인식도 좀 나오고 그러면서 다른 생각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해보게 됐습니다. 뭐 저의 추측으로는요. 만일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술을 못 먹게 되면은 한 2주쯤 될 것 같으면은 반짝 정신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든 상태를 진정 알코올 문제에서 회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회복이 아니에요. 반짝한 거예요, 그냥. 음, 그래서 나 이제 다 낫다. 나 이제 모든 것이 극복이 된다. 나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늘 주장을 하고 퇴원시켜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주의 기간이 오래 가야 돼요. 올해가 몇 년 가야 돼요. 몇 년 가야, 내가 비로소 그때는 술 앞에서 무기력했다는 것을 진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그것이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또 알코올 그 문제 또는 남용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그런 통찰력이 오지 가만히 감옥에 앉아가지고서 무슨 아무 그런 반성도 안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안 돌아갑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반성을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오랜 시일 동안 단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그런 자기 통찰력이 생기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의 악의 본질이 뭐냐, 특히 그 스캇펫 박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자기 깊은 내면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다는 거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담화할 때 그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도 지가 물론 뭐 이제 사람인데 이제 참 그런데 그래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요만큼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인간 자체에 대한 기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서 막 여쭤본 거거든요. 알면서도 네.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진짜 모르면 금치산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 이런 것을 말이죠. 잘못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변에서 시정적으로 교정하는 목소리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오히려 받들고 말이죠. 옳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진짜 소위 그 친윤계라는 그룹이 생길 정도로 하나의 그 집단에 이제 그 두목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복종하거든요. 복종. 따라가요. 그러면요. 아까 지금 양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통찰력은 안 생깁니다. 요즘 교정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교정적인 그렇죠, 경험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번에 탄핵은 그래도 교정적인 그 경험인데 이 교정적인 경험이 효과를 내려면요. 주변에서 떠받드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말이죠. 뭐 별 사람 아유, 지도자격에 있는 정치계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이고 비교적 그래도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다 지금
한동훈 내쫓아고 그래서 결집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윤 아니, 대통령이 반성을 합니까? 근데 박사님, 그것도 이제 그 악이 계속 악의 순환 되는 것처럼 뭐냐면 일단 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대통령 할 때도 뭐 말이 기사에 좋은 표현으로 경로지 그렇게 쌍욕을 했대요. 쌍욕으로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누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쌍욕을 해대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뭐 태도가 그럼 대통령이 되고 나서만 그랬냐? 아니래요. 대선 전에 누가 그 차에서 대선 전에 선거 한참 하면서 저기 보좌하던 사람이 조금 입 바른 소리를 했나 봐요. 좀 이렇게 조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고속도로 중간에서 너 내려 그랬대요. 그래야 실제로 고속도로 중간에 내렸답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슨 조언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관심만 남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꾀에 속은 건데,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겠는가 싶은데, 문제는 그런 거겠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허술한 사회인가, 이런 것을 탓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주변 사람들도 탓하기도 그래요. 그렇게, 그게 말이죠. 그 사람 자체가 아까 말씀한 것인 것 같이 그 acting out, 그 탈선하는 행위를 하는 방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비판을 들을 거거든요. 대뜸 경로를 하는데요. 이것은 또 소위 그 음주운전을 부정하는 그런 음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어입니다. 팍 화를 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도적으로 화를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납니다. 그렇게. 음, 그래서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 사람이 올바르고 정도를 걷는 그런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말이죠. 다 제가 보기에는 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 화내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말도 못해요. 그냥 다들 듣고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 그 사람은 소위 그 fear, 공포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나 마찬가지예요. 음, 이 공포 가지고서 사람들을 조종을 하거든요. 화를 내니까 효과가 있거든요. 자기 음. 앞에서 쓴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경로로 하는 그 경향이 자꾸 짙어지고 마땅치 않으면 그냥 욕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다 옆에서 그냥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침묵으로 따라가고 하니까 말이죠. 그 반성이 되는 것이 그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 희망은 제가 없다. 좀 더 궁금한 것은 이제 그 윤석열 개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뭐 그 사람이야 이제 앞으로의 운명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점쳐지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대통령까지 만들어 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현실 검증이 지금 되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 왔는데도 마치 그 일반적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카톡으로 뭐 이상한 가짜뉴스 막 돌려보면서 스스로들 자기 세계관을 막 구축해 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죄송한 얘기지만 좀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막 가짜 뉴스 되게 많이 돌아들고 뭐 간첩이 무슨 우리나라를 점령했다든가 무슨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그 뉴스 하나 보여주길래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비밀리에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 뉴스도 막 아니 그게 막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처럼 막 진짜 믿고 그 세계관 안에서 그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현실 검증이 안 되고 어 이른바 망상 체계가 혼자면은 망상이지만은 여러 사람이 하면 종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망상 체계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컬트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앞으로도 지금 이 탄핵이 이제 완결되는 이 과정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접근적으로 전향적으로 약간 접근해 가면서 서로 대화가 되는가, 설득이 가능한가, 현실 인식 자체가 안 되고 대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전혀 다른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일종의 자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꽤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걱정거리거든요. 지금 미국도 제일 큰 문제가 disinformation,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가짜 뉴스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인터넷이 있고 정보가 금방 헤드폰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서 뭔가 이렇게 좀 신통하게 들리고 센세이션이 있는 그런 이런 일이 있어? 그 호기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가짜 정보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가지고서 재미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막느냐 하는 것이 전 정말 정말 큰 문제야.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없어요. 저는 그저 상상으로 야 이것은 AI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판단해 가지고는요 잘 안 돼요 분간이. 그렇다고 또 일일이 그 팩트 체크를 하고 보면 아이 트럼프가 몇천 개의 거짓말을 했는데 일일이 다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합니까? 또 그것을 사람이 하기도 어렵죠.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서 그 팩트 체크 하겠어요. 난 그래서 무슨 AI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하는 그 판단을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왜냐하면 AI가 하는 판단이요. 인간이 하는 판단보다도 조금 더 정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의료계에서 AI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진단을 하는데요. 사람이 또는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는 더 그 진단이 정확하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는 정말 정말 저에게는 난제입니다. 네. 이제 제가 박사님 궁금한 게 이제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란 말이죠. 어, 이미 온 국민들이 어, 의원실 국회의사당에 군합발이 짓밟힌 밟히는 걸 봤고 또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것을 봤는데도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탄핵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 기권도 하고 뭐 무효표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에 좀 그 마음에 많이 와 닿아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마치 부캐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한쪽에 존재하는데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네. 그 이익,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냥 다들 이재명만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이재명만 절대 되면 안 된다. 이재명이 되면 제대로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건지, 지들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럴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혹은 사람의 심리가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사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지금 시대가요, 아주 극도의 그 개인주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주의에서 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뭐가 나한테 이로우냐. 그리고 뇌는요,
이로운 걸 택하지 옳은 것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내 뇌는 내 본성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이 얘기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닮은 내 것이고 쓰면 바깥 딴 사람 것이고 입에 넣었다가 달면은 삼키고 입에 넣었다가 쓰면은 뱉는 투사하는 이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극도로 개인주의적으로 나에게 뭐가 이로운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이가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골쳐요, 지금. 음, 그래서 이런 그 개인주의적인 토반에서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찾는 것이 지금 가장 지금 시대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점인데 이 점을 어떻게 해서 좀 그 바르게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역시 개인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고 그리고 자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안 먹혀 들어가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80여 명이 지금 다 그냥 윤석열을 지금 아직도 따받들고 그거로 해서 자기네들이 결집하고면 거기에 내가 속함으로써 나에게 무슨 이득이 온다는 그게 지금 제우선이지. 그 다른 박사님 건 아무 제가 소용 없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 탄핵 가결했던 애들 빼고 따로 카톡방을 만들자 이러고 있대요. 네. 그러고 있대요. 진짜. 결집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나 혼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다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집단 결속력을 그 밑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가 거기에 소속됐다는 것을 소속감을 가지고서 자기 정당화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뭐 한마디로 뭐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지만은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어. 나는 이것이 아주 컬트 추종하는 사람들의 심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기 속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속한 데가 옳다. 이것이 나한테 일 없다. 이거요. 이거 하나 가지고서 그, 막, 집단 의식에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굳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생각하면 말이죠. 아니, 지금 말이죠.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차기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내왔다고 적어봤어요. 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나와서 무슨 할 말이 없죠. 뭐 이건 뭐 그리고 뭐 패배하는 것은 뻔합니다. 나오나 마나요. 난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말이죠. 양 목사님이 나와도 당선됩니다. 이게 이런 근데 이것을 말이죠.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국민 앞에 나와서 계엄령 찬성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요?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 나한테 이런 걸 내가 찾아야 되니까 당장 그것도 당장 내일이 아니고 당장.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부와 이동해가지고 또 살살살살 이런 척 저런 척 하다가 또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막 수박같이 돼가지고서 말이죠. 속은 이렇고 안은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오는 또 술책들이 다 있습니다. 난 이런 것들이 정말 한심한 것들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그런 것들이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 이득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을 다 발현시키면 우리가 사회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화라는 과정은 내가 본능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제하고 내가 이것들을 약간 늦춰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사회화고 이제 일종의 메타인지인데 이기심을 발휘하는 것을 긍정한다고 쳐도 그렇다고 뭐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쳐도 그 이기심 자체가 무엇인지를 메타적으로 인지하는 게 필요한데 내가 지금 당장의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조금만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망치는 행위라는 그렇죠. 생각을 메타 인지적으로 해야 나의 더 큰 이기심, 예를 들어서 조그만의 장기적인 이기심으로 볼 때는 아, 지금 요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근시안적으로 좁은 당장 오늘 내일의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따르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고 이제 메타적인 인지를 회복해서 당장 조금만 더 약간 시각을 확보해서 이제 나를 따르고 나의 지지자들 무슨 단톡방에서 이렇게 똑같이 정보 막 돌려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만 더 바깥에서 큰 그림을 본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해적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메타 인지적으로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약간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제 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저는 아까부터 계속 저는 그런 건데 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일종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클 안에서만 정보를 돌리면서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약간의 메타적인 인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메타 인지를 적어도 교계의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가 갑자기 바뀌고 있고 사회의 어떤 역동성이 좀 젊은 시대로 딱 이미 넘어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봐가지고 여기에다가 몰입하면서 자신들을 이제 자해적 선택을 한다.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 네. 메타인지, 장기적인 이득, 이기심을 발현시키더라도 약간의 큰 틀을 받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근데 이제 아주 그저 네. 그 인지 부조화에서 생기는 긴장을 정말 즉시 그 해결하고요. 어떤 그 방어를 쓰냐 고 보통은 아니면 말고 또 그때 돼서 내가 바꾸면 되지. 이래 가지고서 자기 어떤 확실한 원칙이 있는 어떤 주체성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거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뭐 좀 힘센 쪽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확고한 어떤 원칙이 있는 인격체보다는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아주 그 정말 유동성 있는 좋지 않은 의미에서의 유동성 있는 그 인격이 돼가지고 자기라는 것이 지금 없어요. 자기감이 없어요. 지금 그냥 다 부당하고 있다가 이게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이런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지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아유, 아유, 윤석열이는 전에 말이죠. 특검을 피하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피한다고 한 얘기를 자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근데 그런 그럼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그저 변하면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그때 박사님께서 우리 그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때 그 사람들 안 변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결국 지금 이게 또 절망적인 상황인 거는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 뭐 지금 메타인지도 이야기하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좀 더 큰 걸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안 변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가능성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자, 저는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을 말이죠. 지금 그 미국의 좀깬 더 프라이빗 스쿨에서는 이런 것을 성장할 때 가르칩니다. 음, 뭐가 인지 부조하고 어떻게 앞날을 보고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또는 해결할 적에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거, 이 담론하는 거, 이런 것을 어렸을 때 아주 그 가르치는 거. 제 손나름이 학교 가서 그 배우는 것을 제가 가서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예방인데, 이 잘할 때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뿌리 깊게 박아놔야지. 그렇지 않고 다 큰 다음에 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의식을 바꾸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정신치료 어떤 강력한 그 설득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서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고쳐야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정말 아주 현명한 사람 이외에는 참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은 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이 11%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극우들이 어느 사회에든 한 5% 정도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효과로 극우가 10%까지 늘어나 버렸구나,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세상과 사회가 극단화되고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으로 가는 것 같고요. 또 유튜브가 그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심리적으로 뉴스에서 그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MBC지만 MBC가 보도를 잘 하고 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주면 조금이라도 중립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에이씨, 저것들도 이러면서 안 봐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양극단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세상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점점 그렇게 그렇게 돼 갈 것 같은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좀 걱정이에요. 좀 슬슬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러면 요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뭐 교육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방법이 뭐 없는데 그 교육도 무슨 단순히 무슨 어떤 강연이나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무슨 그 어렸을 때부터 또 자랄 때 발달할 때부터 또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꾸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자기가 또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의논하고 서로 비판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자기의 그 생각을 자기의 원칙을 굳히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그러한 방법. 요새 책들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읽어볼 것 같으면은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좀 그 교육 수준에서 그냥 어른 그 성장기뿐이 아니라 성인 교육에서도 특히 아니 뭐 하긴 교육에선 아자 교회에선 제가 바랄 수 없어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뭐 나는 안 되면 하여튼 그런 교육회장에서 시정하는 방법밖에 그래서 지금의 20대 30대가 자라가지고서 그들이 모든 사회를 조종하는 그러한 연령이 됐을 그런 것들이 좀 더 교정적인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이외에 무슨 특별한 특효약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그 이원 선생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이어서 뭐 저의 개인적인 배경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회에서는 역사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맞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는 없던 거를 막 만들어내서 교육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국민들이 아주 이전부터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피 흘렸던 역사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 또 일제시대 이전부터도 일본과 투쟁하는 과정, 또 제국주의와 싸우는 과정, 또 독재 정권과 싸우는 모든 과정들이 이미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기만 해도 그래도 그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자유와 평화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값진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앞으로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싸워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도 그렇게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기만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어, 내란 사태를 막아서게 된 그 큰 공로자 중에 하나가 2024년에 서울의 봄이 굉장히 전 국민의 그렇죠. 흥행, 예, 정말 엄청난 1,300만, 흥행을, 네, 그거를 1,300만. 이제 젊은 세대들도 다 봤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거를 다 실제로 겪었고, 봤고, 중학교 때까지 그런 것을 살아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세대는 알지만은 그런 쿠데타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이 세대가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학습하게 된 젊은 세대들이 그런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거 굉장히 큰 교육이다. 이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 그런 우리의 이 모습이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교육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후세들에게도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아프지만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 특히 이제 역사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굉장히 힘있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정부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최우선 과제로 해서 이번의 일도 나중에 역사가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 가장 그 큰 도구로는 그렇게 역사에 대한 교육이 아닐까. 아마 그래서 정말로 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건드리려고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조작하고 왜곡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야말로 이제 역사를 바로 잡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지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정권을 바꿨고 그때 사회를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일차 실패였는데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한 번 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거를 이번만큼은 해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깊은 뿌리, 역사를 공부하고 또 어떤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지부조화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처럼 더 어떤 그 깊은 뿌리들 교육 안에 뿌리들까지 더 깊은 곳까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것이 좀 잘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뭐 이제 마무리 좀 하면서 우리 박사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들도 배운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할 적에 제 의견으로는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의 인격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저 정치적인 흐름만 가지고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저 등소평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등소평은 한 달에 한 번 자기를 비판하는 자기의 그 반대되는 세력 사람들 6명을 불러가지고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면은 등소평이 한 얘기가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날 것 같으면은 내 머리가 맑아진다 그랬어요. 이런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네. 비판하고 쓴소리 하는 사람을 듣고 나서 자기의 머리가 맑아지는 그러한 인격, 즉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인격.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온숙한 인격을 갖춘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프랑스 혁명에서도 100년이라는 긴 반동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반동의 시간인데 다행히도 정말 큰일이 날 뻔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정치는 뭐 정치인들만 해 이게 아니라 교회가 계속 우리는 뭐 그냥 오직 말씀이다. 세상 거는 뭐 몰라도 된다. 이제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다 이번에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도 지켜보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일 텐데 또 함께 해주신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삼TV는 여러분의 후원과 슈퍼챗, 슈퍼이챗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C도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천연 비타민이란 바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청정 지역에 적합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자연의 유기농 과일 그 자체를 농축한 것입니다. 천연 상태에 살아있는 비타민C에는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 단일 물질로만 이루어집니다. 합성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비타민C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의 성분이 대량으로 포함된 천연 비타민C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천연 비타민C를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 마오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uperelleotin.com, 전화 1522-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